$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앵커님. 저희한테 힘을 주십시오, 힘을. 교수님, 네. 이게 어찌된 일이죠?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저는 되죠? 이제 여기 뭐 낮 1시 반이어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가를 쭉 봤는데 네. 저도 마지막에 한두 시간 남겨놓고 주가가 많이 밀려서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이런 시장에서 사실 뭐 길게 한 20, 30년 시장 보신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은 뭐 이런 시장이 종종 있었지라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지금 막 한 1, 2년 정도 미국 주식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뭐 아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미국 시장 투자했더니 왜 이렇게 힘든 건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교수님의 좀 해안이 필요한데 뭐 어떤 말씀 오늘 해주실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correction, 조정과 베어 마켓이 이제 뭔가 틀린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4분기 어닝스 시즌에 이제 시작했는데 미국 분기 실적에 나오면 그거를 좀 부지런한 분들은 직접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 홈페이지 가서 어떻게 찾아보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오늘 선방한 게 금융주입니다. 보면 모건 스탠리가 4% 오르고 시티,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블랙록이 약간 강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가 금융업종 실적이 다 발표가 됐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조정과 이 베어마켓 정말 하락장이 뭐가 다른지가 중요한데 지금 시장은 교수님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정 co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작년 11월 이후로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0% 조금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조정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건 되게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로 보면 S&P 지수 기준으로 27회 그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지수가 평균 14% 정도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 고점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데 몇 달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이제 베어 마켓, 그러니까 베어 마켓이라는 것은 고점에서 20%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온 다음에 추가로 한 10% 더 하락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지수로 보면 한 1, 2년은 소요가 된다. 그래서 개별 종목도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쓸 수 있고 지수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데 나스닥에 보면 조금 뭐 대장주 같은 회사들 중에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오늘 좀 전에 얘기하신 트위터, salesforce.com들이 이제 개별 종목 주가만 놓고 보면 한 20, 30%씩 빠져서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시장에 저희가 휘둘리지 말고 내가 있는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를 잘 그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펀디멘털에 문제가 없는지, 펀디멘털에 문제가 없이 주가가 너무 많이 작년에 올라서 하락을 받는 거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여간 조정과 베어마켓의 개념이 좀 틀린 것을 아마 언론을 보시면 이제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보면은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정말 좋고, 물론 이제 작년에 실적 따라서 주가가 올랐지만, 딱히 이유가 없이 시장 조정과 함께 같이 좀 고꾸라지는 그런 대형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런 종목은 펀더멘탈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정장이 비록 혹시라도 올지라도 실적을 따라서 펀더멘탈 따라서 다시 주가는 좀 디커플링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펀더멘털이 좋은 주가는 결국 버텨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수나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것은 이제 금리가
이미 최근 한 3주 사이에 많이 올랐고 올해 금리가 계속 상승됨으로써 높은 퍼에서 그 퍼가 약간 낮아지는 그런 반납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정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정, 이 네. 조정이 얼른 하루빨리 끝났으면 아유, 좋겠는 그럼요. 게 우리 네. 시청자분들 지금 댓글 보니까 주식 그만해야 될까 봐요. 아우, 계좌 안 본 지 지금 사흘째다. 음.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전망을 보시죠. 뭐. 네, 예. 그러면 이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블랙락의 스타 매니저라고 스타 펀드 매니저 매니저입니까? 누구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이분이 이제 블랙록의 채권 부문 헤드이면서 30조 원이나 되는 이제 글로벌 알로케이션 펀드라는 거에 이제 대표 펀드 매니저인 릭 라이더. 이분이 한 이틀 전에 CNBC 나와서 이제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년은 주식시장이 되게 쉬운 국면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명목 성장률, 우리가 보통 성장률 얘기하는 것은 실질 성장률인데 실질 성장률에 인플레를 더하는 게 명목 성장률인데 작년에 이제 그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한 10% 이상 성장을 했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매출 증가시키기 되게 좋았고 이익 내기 좋았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제 이분이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이제 금리를 미 연준이 한 3, 4회 올린다. 뭐 저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상반기에 10년 국채 금리가 2%를 돌파할 것이다. 지금 한 1.8% 되니까 이것도 뭐 큰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여기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빨간 실선이 그 펀드의 장기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뭐 압도적인 그 장기적인 30년 넘게 좋은 수익률을 내서 사람들 많이 주목하는데 2022년에도 아마 미국 기업이익이 한 10에서 15%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S&P 지수가 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퍼가 조금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IT 대형주, 빅테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기업의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뭐 좋은 얘기를 해줬고 약간 위안이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약간 미국에서 가장 큰 손이고 주목받는 그런 펀드 매니저입니다. 스타가 보는 관점에서 봤더니 역시 좋은 스타군요. 훌륭한 스타였습니다. 이거 네. 뭐 다 대단히 맞는 얘기고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시장을 네. 뒤로 하고 연말쯤 가서는 와 우리 1월에 진짜 힘들었잖아. 아,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면. 괜찮았지. 예, 그때 지나고 나면. 기회였어.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실적 시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좀 부지런한 투자자분들은 뉴스 말고 네, 직접 그렇죠. 이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실적을 체크하고 싶으실 텐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뭐 저희 그 구독자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영어가 되시고 좀 부지런한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적 나올 때마다 이제 체크를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자기가 검색하고 싶은 회사 이름,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P&G를 예를 들었어요. P&G하고 IR이라는 건 Investor Relation이죠. 그거를 이렇게 치면 그 회사의 IR, 그 투자가 주주를 위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P&G가 뭐 저도 최근에 계속 좋게 작년 가을부터 얘기했지만 뭐 그저께 나온 그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죠. 주가도 최근에 계속 강세인데 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10Q라는 게 이제 분기 보고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분기 보고서를 10Q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앞에 조금 재무 성과 그다음에 CEO의 코멘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통 실적이 발표하는 날 같은 당일에 CEO, CFO, CEO가 같이 참여하는 웹캐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초대해서 1시간 정도 경영진이 분기 실적 얘기해주고 전망 얘기해주고 애널리스트한테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로도 하지만 보통 2, 3주 녹음이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 저도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린 금융주들은 대부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훈련을 하면 뭐 전문적인 용어도 나와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좀 더 내가 투자하는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영어를 잘 못한다, 부지런하긴 한데 영어가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미리 가서 뭐 구글
그 번역기 그렇죠. 하셔도 네. 되고 저희가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그렇죠. 않으셔도 그렇습니다. 되고요.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실적 시즌 초반에 금융사들의 실적이 쭉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다양한 금융사들이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각각의 금융사들의 특징이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뭐 대표적인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실적을 다 발표했습니다. 아마 화면 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그 히스토리랑 회사별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투자를 생각할 때 그거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는 은행하고 증권사를 같이 하는 이제 금융 지주사고,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는 이제 증권사인데 웰스 매니지먼트랑 자산운용사가 이제 크다. 그다음에 은행의 그 대출 기능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JP 모건은 20세기 미국의 경제 성장과 같이 한 맏형격입니다. 그래서 은행 부문, 증권 부문 다 공이 1등이고, 여기 사촌 동생격이 모건 스탠리예요. 그래서 1933년에 미국의 글라스-스티글 법률이 제정되면서 은행하고 증권을 같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에 있던 일부 임원들이 나가서 우린 증권을 하겠다고 차린 게 모건 스탠리고, JP 모건은 은행으로 남아있다가 1990년대에 미국이 규제 완화가 되면서 증권업으로 다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홍콩에서 90년대 일을 했는데, JP 모건의 장점은 기업 문화가 아주 좋습니다. 진짜 고객 중심적이고 양심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소매금융에 아주 장점인 회사고, 한국으로 치면 뭐 KB 같이 이제 소매금융이 강한데, 여기가 이제 미국의 뭐 톱3 증권 회사인 메릴 린치를 인수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은행도 강하고 증권사도 강하고. 시티는 좀 망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한 여성분이 계속 그 조직을 재건하는 중이고, 주가가 아주 싸요. 그래서 순자산 가치 대비 유일하게 한 배 미만인 그런 저평가된 은행이고, 근데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제 제가 그 옛날에 헤지펀드를 운영할 때 프라임 브로커를 써서 잘 아는데 진짜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못하는 게 없이 모든 부분을 다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를 스미스 바니를 인수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웰스 매니지먼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 회사의 가장 강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언론을 많이 타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주식이 강하고 트레이딩이 강하고, 그 대신 너무 이익의 변동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적이 많고 정치권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그 악재 리스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의외로 골드만삭스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주가는 가장 할인돼서 거래가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총 자산 규모로 JP 모건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4분기 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래서 네. 작년 전체로는 미국 시장이,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이어서 증권 부분이 다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IB 같은 데도 좋았고, 주식 채권 부분도 좋았는데, 작년 4, 4분기부터 주식 채권 부분은 좀 모멘텀이 약간 둔화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버티는 데가 지금 모건 스탠리고, 은행 부분이 코로나 당시에 그 대출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긴급 자금을 가계랑 기업에 워낙 많이 줘서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없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 자금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금년에 은행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레버리지가 큰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뭐 그 월가 내에서도 그렇지만 사모펀드 빅테크들이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급여를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4분기 실적에 부담을 줬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데들은 양호한 실적을 계속 낼 수 있는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무난했고 상당히 뭐 괜찮은 실적을 보여줄 JP 모건 시티,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조금 비용 부분이 부담이 돼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금융업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 보면 2021년에 인건비가 33% 증가했어요. 그래서 거의 20조 원을 인건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한 55%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골드만 같은 데는 이제 다른 그 증권사로 사람은 잘 안 뺏기는데, 물론 뭐 이직이 있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20, 30대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사모펀드, 실리콘밸리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데로 많이 옮겨요. 왜냐하면 더 성장성이 있고 급여도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급여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슈가 되는지. 그래서 작년에 그 골드만삭스가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들어오면 IB에 들어오면 애널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보통 이 증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랑은 다른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8만 5천 달러에서 11만 달러로 한 30% 작년 여름에 전격 올렸고, 이 사람들이 보통 연말이 되면 한 50%에서 한 100%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급에 한 6개월, 12개월치. 그다음에 보통 입사할 때 한 10,000불 사인온 보너스도 주고, 그래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16, 7만 불 받는데, 대학교 졸업한 1년치가. 근데 보통 이 친구들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거든요. 시간당 급여로 따지면 32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데가 보면 10명을 뽑을 걸 6, 7명 뽑고 이 사람들을 100시간씩 일을 시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젊은 똑똑한 친구들이 내가 이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싫다. 그래서 테크 사모펀드를 많이 이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월가 그 대형 은행 증권사들의 그 앞으로 큰 그 도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주당 52시간 우리는 항상 익숙한데 주 100시간 이렇게 100시간 하니까 하고 며칠 전에 저희가 돈 많이 받는다고 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얘기 다시 집어넣어야겠습니다. 예, 많이 일한 만큼. 결국 시간당 얼마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장기 밸류에이션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미국 대형 금융사,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러한 대여섯 개 은행 증권사들의 장기적인 ROE 트렌드인데,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는 ROE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 회사가 잘했던 것보다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해서 눈에 보이는 숫자가 좋았는 건데, 그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못하게 감독당국이 이제 감독을 꼼꼼하게 하죠. 그래서 ROE가 한 10% 초반대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15%, 20%로 ROE가 구조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들은 퍼로도 평가를 하지만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몇 배 거래되느냐, 그런 PBR로도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ROE랑 비슷한 그 행태를 보여요. 그래서 ROE가 높을 때는 PBR이 높았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 전에는 3배가 PBR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고평가됐죠. 그러다가 PBR이 한 1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ROE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지속 가능하다고 시장이 평가하면서 PBR이 1.5배에서 2배로 올라가는 그러한 리웨이팅, 그러니까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금융기관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가로축은 ROE, 얼만큼 그, 금융기관이 수익을 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PBR 지표죠.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의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높은 회사일수록 PBR이 높죠. 왜냐하면 좋은 회사니까 이제 프리미엄에 거래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밑에 있는 시티. 여기는 아직도 ROE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조금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PBR이 1배 미만이고, 제가 좋게 보는 모건 스탠리,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ROE도 한 16%에서 20% 사이이고 PBR도 한 1.5배에서 한 2배. 그러니까 뭐 좋은 회사는 프리미엄에 거래되는데 당연히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실제 PBR을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 3사를 놓고 보면
골드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뛰어난 인재가 많지만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트레이딩에 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그래서 골드만은 PBR이 가장 낮은 1.3배 물론 시티는 골드만보다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 모건 스탠리는 상당히 그 퀄리티 기업이익이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경영진에 대한 믿음이 더 있어서 한 1.8배의 프리미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는 개별 종목을 좀 몇 개 설명드릴 텐데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예. 그래서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모건 스탠리 두 종목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작년에 은행 금융업종이 주가가 한 35% 평균 올랐어요. 그래서 S&P 지수보다 10% 포인트 아웃퍼폼 했는데 은행 지수보다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가 수익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은행 부분이 올해 아주 좋아질 거고 증권이 그 메릴린치 미국의 3대 증권사의 하나인 제조리 옛날에 근무했던 데를 인수해서 이 부분이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면 그동안 이제 좀 그 대출 수요가 워낙 없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기업이 대출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이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를 했고 개인 대출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2% 증가했고 그래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CEO인 그 브라이언 모인간이 어제 인터뷰한 것을 보면 2022년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출도 많이 증가할 거고 예대 마진이 확대되면서 순이자 수입, 그러니까 은행 부분의 그 펀디멘털한 그 비즈니스가 아주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골드만이 2022년에도 비용이 계속 컨트롤이 안 될 걸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는 비용 관리를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는 월가의 가장 최고의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진짜 발군의 실적을 작년에 발표했고 어제도 주가가 올랐지만 오늘도 한 4%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장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고 가장 그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증권 부문, 보통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IB나 글로벌 마켓 증권 부분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웰스 매니지먼트랑 자산운용 부분이 50대 50의 균형을 이제 맞췄어요.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웰스 매니지먼트 조직을 갖고 있다. 여기가 원래 모건 스탠리가 원래 WM을 프라이빗 뱅킹을 잘했는데 지금 CEO인 그 제임스 고먼이 그 호주계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미스 바니의 그 웰스 매니지먼트 인수하면서 세계 1위로 뛰어넘었고 작년만 해도 이 부분에 자산의 순유입이 된 게 한 500조 원이 넘습니다. 1년에 순유입된 게. 그래서 자산 잔고가 5조 달러쯤 되고 여기에 이제 평균 수수료가 한 50bp쯤 돼요. 그래서 블랙록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자신을 얻어서 어제 CEO가 장기 수익성 목표를 새로 상향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ROE, 자기자본 수익률을 20% 이상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웰스 매니지먼트의 세전 수익률을 30% 이상을 우리가 가겠다. 작년에 27%였는데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 회사는 작년에 배당을 2배 늘리고 자사주 매입도 공격적으로 해서 이러한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에서 애플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월가은행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특히 주주 환원 측면에 있어서 해서 주가가 레벨업이 이미 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건 스탠리 많이 사용을 해봐서 제가 제 헤지펀드를 할 때 얼마나 여기 회사가 우수한지 제가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간단히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계속해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요목조목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또 이 교수님이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짧게 질문 하나만. 네네. 네. 교수님, 그 웰스파고는 빠졌는데 웰스파고는 그냥 버리는 카드입니까? 아니면 깜빡하시고 안 넣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웰스파고가 실제 작년에 주가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아주 좋은 소매 은행이었는데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서 한 4, 5년 전에 망가져서 회사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네. CEO도 두세 번 갈리고 사후이사들도 교체되고 그랬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정도 살 바에는 제 생각에는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이 더 유망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금융주에 네네. 대해서 또 자세히 확인해봤고요. 또 우리 이 교수님이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고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정이 이제 끝났습니까? 라는 그렇습니다. 질문 드렸으면 좋겠네요. 이나무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